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번엔 인더스트리 클럽입니다. 주요 산업별 이야기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산업에 포커스를 둘지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5년 트럼프 2.0 방산주 전망과 전략을 보겠습니다. 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 후에 이 방산주 우려감이 좀 커지게 됐습니다. 수출 기회는 줄고 이미 체결된 계약들도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왔던 건데 사실 그 좀 전부터 방산주들의 주가는 신고가를 쓰고 나서 단기 급락을 보인 상황이어서 이 우려감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구원님, 요새 방산주에 대해서 커진 우려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사실 저희 방산주의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너무 또 과도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게 기업과 그리고 이제 상대국 정부 간의 그런 수출 사업들도 있지만은 또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안보 그런 수출뿐만 아니라 뭐 외교적인 것들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것들이라든지 통합으로 해서 또 세트로 제공을 하는 그런 G2G 딜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보다 이제 후자 쪽에서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경쟁력들, 뭐 납기라든지 뭐 가성비라든지 뭐 성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훼손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부 영향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저희가 새로운 수주 기회들을 아예 또 놓치고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연말에 또 이제 여러 방산 계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여러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뭐 인도 K9 뭐 추가 주문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또 저희는 계속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들을 또 볼 수 있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불확실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감이 커졌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K방산이 갖는 경쟁력,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그 기본 경쟁력에 비해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우려감들은 점점 거쳐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할까요? 해외 눈치도 참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는 미국의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트럼프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입김이 대단하거든요. 최근 미국 국방부에 관련해서 비난을 쏟아붓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인 전투기나 만드는 뭐 멍청이들 이런 발언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드론주들도 한바탕 들썩거리고 이런 난리가 있었는데 이런 머스크의 발언 같은 것들이 K방산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다고 보실까요? 일단 되게 말씀을 세게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뭐 저희가 한국방산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들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머스크께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비효율성들을 저희는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완전히 뭐 F-35를 사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국방 예산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정부 예산들이 좀 비효율적으로 쓰여왔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고 혹여나 미국에서 국방 그런 예산들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이제 애초에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은 미국에 수출했던 부분들이 크지는 않았던 부분들이어서 뭐 영향 자체는 이제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 이제 또 머스크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첨단 무기 체계들 특히 또 이제 무인기 쪽으로 앞으로 무인이라든지 무인 무기 체계들로 나아가게 될 텐데 이제 그 방향성은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또 급진적으로 나아가기엔 조금 아직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여의치는 않다고 보고 있고 뭐 드론 같은 경우도 뭐 러브 전쟁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드론이 이제 많이 쓰이면서 거기에 대한 방어 체계들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째밍이라든지 그런 드론들을 요격하는 시스템들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완전히 뭐 드론으로 또 넘어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저희는 걸러서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그 미국 국방부의 예산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말은 빠릅니다. 1초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시스템, 체계들을 바꾸는 데는 사실은 순식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 체계, 드론이 조금 더 발전을 할 것은 분명하지만 유인 체계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의 국방 예산 감축이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가 우리 방산주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영향은 제한적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이 두 번째 임기, 트럼프 2.0 시대, 오늘의 주제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고 우리 방산 수출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또 크게 이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우려감들은 이제 계속 이제 저희 당선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지만은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제 중동 쪽에서의 그런 지정학적인 분쟁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종전에 대한 리스크들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전되면은 무기 수요가 꺾일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방산에 대한 그런 업황이 다시 이제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의 생각으로는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고, 혹여 끝난다 하더라도 이 글로벌리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불안감들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거다. 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무기 수요 증가 흐름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무기 수요들은 계속 늘어날 거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제 나토에서도 이제 국방 예산을 이제 GDP 대비해서 원래까지 한 2%를 목표로 해서 지출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지정을 했었었는데, 아마 이제 올해 중반 정도 되면은 그거를 2%에서 3%까지 이제 끌어올릴 그런 합의를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많이 올리는 수준이네요. 네, 상당히 큰 저희가 1% 차이지만 그게 또 엄청난 규모의 금액으로 환산이 되니까 무기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질 거다. 다만 이제 저희가 리스크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보호주의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 늘어나는 파이가 과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한테 흘러 들어오는 파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 기업들 아니면 유럽 방산 기업들이 가져가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이제 계속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도 늘어나는 무기 수요들을 아마 미국 무기를 사라라고 강조를 할 거고, 거기에 대응해서 유럽도 이제 미국 무기를 일부 사긴 하겠지만은 또 영내의 그런 방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영내 조달을 하자, 이런 보호주의 움직임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한국 방산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상황들이 어려워질 수는 있겠다. 다만 이제 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방산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 무기 수요들을 아직 대응하기에는 그런 캐파라고 하죠. 생산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미국이나 유럽 방산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서의 영내 수요들을 처리를 하기에 바쁘다고 하면은 그 외 지역들, 아태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이라든지 또 흘러나오는 수요들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수주 흐름들과 그리고 실적 성장 흐름들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들은 괜찮고 여러 리스크들은 있지만은 충분히 전략적으로만 잘 행동을 한다면은 계속 기회들은 찾아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도 미국을 뚫기는 쉽지 않았고 아태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 쪽으로 수주를 많이 따온 것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 우리 방산 수출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 전쟁 종식과 관련해서 무기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방산주들 또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나올 수는 있을 테지만 지정학적 위기감, 사실 요 수 몇 년간은 계속해서 반복됐던 이야기죠. 앞으로 전반적으로 각국의 국방 예산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와중에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K 방산의 저력 믿어볼 만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게다가 미국을 뚫기는 어렵겠지만 아태와 중동, 지금까지 수주를 잘 따내왔던 지역들을 앞으로도 파고들 빈틈은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K 방산의 현재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방산 실적에 대한 전망하고요. 그리고 2025년 을사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K 방산의 투자 전략, 이 정도도 한마디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도 얼추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지금까지 이제 실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폴란드 수출입니다. 근데 이제 4분기까지 폴란드에 현재 도착한 그런 물량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집계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올해 4분기 때 86대 K2 전차, K9 전부 다 합쳐서 86대가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많은 분량 아닙니까? 많이 나갔습니다. 예. 3분기 때는 이제 저희가 46대가 나갔었으니까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한 상황이어서 예. 당연히 실적 또한 3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해서 실적 흐름들은 단계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은 어떻게 봐야 될까? 네. 사실 아까 저희 이제 트럼프 2.0 시대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도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은 이제 계속 저희가 그동안 완전히 좋았다고 하면은 맞아요. 지금까지 여전히 좋긴 하겠지만 계속 리스크들은 나올 거고 결국 이렇게 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굳건한 실적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폴란드 쪽으로 안정적으로 물량들 나가면서 이익 성장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수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제가 뭐 유럽이 어떻다, 뭐 아태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게 그 특성상 언제 어디서 어떤 수요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가장 다양하게 깔려 있고 그리고 수출 지역들도 뭐 어디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수주 기회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해서 주목을 해서 보는 게 가장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이 방산주의 투자 전략에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방산주 요즘에 우리 시장이 많이 힘들 때 50주 신고가 뭐 행진을 써내기도 했고 당연히 급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정말 주가를 더 높여갈 만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년에 방산주 전반적으로 뭐 훈풍을 불어넣을 만한 어떤 기대할 만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일단은 지금 사실 방산이 계속 센티먼트라고 하는 게 꺾이고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그런 신규 수주에 대한 또 불확실성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올해 연초만 해도 똑같았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연초에는 이제 폴란드에서 지난해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폴란드에 저희가 수주 받아놨던 기본 계약들이 다 취소되고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출 금융에 대한 이슈들도 작용을 하면서 맞아요. 상반기 때는 좀 주가 흐름들이 저조했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어땠는가 보면은 폴란드에서 2차 계약들이 계속 나오고 루마니아 수주 나오고 이라크 천궁, 뭐 사우디 천궁 다양한 수주 계약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만회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는 내년에도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을 거다. 네. 지금 연말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이제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작용을 하겠지만은 지금 또 내년에 깔려 있는 그런 수주 파이프라인들을 정리를 해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수주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구체적인 질문을 꼽아보도록 하죠. 탑픽 종목이 있다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계실까요? 일단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여러 뭐 실적도 괜찮아야 되고 뭐 수출 아이템도 많아야 되고 이제 수출 지역도 다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지금 이제 4분기 때도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저희는 뭐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다. 왜냐면은 K9만 해도 4분기 때 40대가 나갔고 선무가 18대가 나갔기 때문에 뭐 3분기 때보다 크게 오히려 이제 실적 자체는 이제 QOQ로 증이익이 나는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내년에는 그 물량들이 더 늘어나서 더 연간으로는 더 많은 실적들을 찍어낼 거니까 실적은 일단은 불안한 부분들이 없다. 그리고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뭐 인도의 K9 수주라든지 그리고 기타 또 기다리고 있는 뭐 루마니아 그리고 뭐 폴란드 레드백 뭐 아니면 중동 쪽에서의 K9 레드백 그리고 뭐 아태 지역 쪽에서의 뭐 천무 수출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템 지금 파이프라인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만약에 신규 수주를 좀 제일 기대해 볼 만하다 하면은 저희는 에어로스페이스를 또 꼽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실적과 수주 측면에서 모두 다 잡고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는 기업은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좀 탑픽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탑픽 종목으로 살펴드렸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이렇게 꼽아보긴 했는데 다른 방산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뭐 한국항공우주도 실적 내년에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 전투기 수주라든지 이런 수주 모멘텀들은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고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딜레이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폴란드 K2 2차 계약 저희는 취소되지는
않고 계속 계약은 이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이 약간 노이즈가 껴있긴 하지만 이 계약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고 보고 있고 LIG 넥스원도 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천궁 수주들을 많이 받아놨는데 거기에 또 이어서 뭐 엘셈이라고 하는 더 높은 고도의 요격 체계들도 같이 또 이제 세트로 팔릴 수 있는 기회들을 또 맞이하고 있어서 뭐 비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추천을 드렸지만 기타 다른 방산 기업들도 여러 기회들과 여러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좀 이제 여러 바스켓으로 담아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를 앞으로 이제 투자해야 될 때 내년도 방산주 투자해서 앞서 했던 이야기도 같이 정리해 주셔도 좋겠고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2022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뭐 주가도 실적도 뭐 수주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던 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이제 수출 주도로 전환이 되었었고 그 수출을 이제 뭐 폴란드라든지 이제 다양한 국가들 무기 수요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러 기회들을 이제 잡았기 때문인데 이제 저희가 기회를 잡았던 건 저희가 잘해서도 있지만은 네. 뭐 다른 기업들, 다른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이 잘 못해서 그랬던 부분들도 있었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한 3년 정도 흘렀고 미국과 유럽 기업들도 계속해서 그런 생산 능력이나 뭐 아니면 이제 그런 판매에 대한 영향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향유를 했었던 경쟁력들이 다소 희석되는 구간에도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추가적인 그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계속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유럽의 그런 보호주의를 뚫고 들어가기 위한 현지 양산을 빨리 조기에 실현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그 기타 국가들과 같은 무기 체계들을 공동 개발을 하면서 한국의 무기 수요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무기 수요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 뭐 단순히 뭐 납기 가성비로만 승부를 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고도의 그런 이제 레벨로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앞서 제가 간단히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드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드론 관련된 뭐 종목들, 회사들에 대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사실 뭐 드론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예. 뭐 개인용이 개인 분들께서 쓰는 레저용 드론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작은 형태의 정찰 드론도 있고, 아니면 큰 형태의 공격하거나 아니면 전투기 사이즈의 그런 무인기들도 있고 해서 되게 상당히 이제 종류 자체는 다양한 예.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무인기 시장에서는 드론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보다는 뭐 터키라든지 이런 해외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조금 저희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뭐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아니면 이제 항공사이긴 하지만 대한항공도 이제 관련된 무인기들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양산되고 이거 또 어떻게 수출 기회들 맞이하는가 뭐 조금 이제 수년의 그런 기회들을 수년의 흐름들로 좀 저희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산주 이야기 상세히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드론 관련된 전망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연구원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 방산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의 중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